자, 3교시 수업 들어가 볼까요? 우리 먼저 시간까지 우리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를 좀 살펴봤죠? 거기에 따른 그 마케팅 전략 어떤 사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어요. 자, 오늘 요거는 그 뭐라 하냐면 이제 그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요건 이제 뭐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세 범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범주의 키워드는 뭐냐면 존재, 존재. 그래서 existence의 E, 그래서 ERG 이론이에요. 관계, 릴레이테이션, 그래서 릴레이테이니스 해가지고 관계의 R, 다음에 이제 성장의 그로스에 대해 G에, 그래서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알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세 범주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각각의 욕구가 완성이 되면 다음 단계 욕구로 올라서게 되고, 또 욕구가 좌절이 되면 하위의 욕구를 다시 충족을 시킨다. 뭐 이런 이론인데, 한번 그 매슬로우 욕구를 어떻게 나눴냐? 이 매슬로우의 욕구가 원래 이렇게 5개잖아요. 이걸 가지고 약 7개로 좀 더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부는 존재, 일부는 관계, 일부는 성장, 이렇게 범주를 나눴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 7개 단계를 나눴잖아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물리적인 안전. 그러니까 안전도 물리적인 안전이 있고, 대인, 사람 관계에서도 안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서 안전에서 물리적 안전을 갖다 우리는 뭐다? 생존, 존재 욕구도 우리 그 알더퍼는 이렇게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으로서는 그 안전에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안전. 그 다음에 사회, 저기서 소속이잖아요.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자존감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해가지고는 관계 욕구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자기 실현, 그 존경의 욕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경하는 거, 자기 자신을 갖다가 프라이드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자기 자신의 자존감, 자기 자신의 자존감,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요거를 이제 합쳐서 우리는 성장의 욕구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알더퍼는 이렇게 생존의 욕구, 그 존재하고 있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이렇게 해가지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갖다 3개의 범주로 욕구로 나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그 가장 하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욕구를 갖다가 만족을 시키게 되면 관계 욕구로 올라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욕구가 올라서게 되면 성장의 욕구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먼저 그 고차원적인 하나의 그 욕구가 좌절이 되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좌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욕구가 다 완전히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럼 하위 단계의 욕구로서 다시 그 만족을 하게 돼. 그 하위 단계의 욕구가 중요성을 다시 부각을 시키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다시 상위 단계의 욕구를 갖다가 찾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슬로우 이론과 알더퍼의 이론의 이제 차이점이 뭐게 되냐면, 매슬로우 이론은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의 동기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알더퍼는 그렇지 않다. 상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단계 욕구를 다시 퇴행을 한다. 아까 좌절이라 그랬잖아요. 좌절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이런 점에서 이제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와 알더퍼의 ERG 이론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매슬로우는 그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지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그랬지만은, 알더퍼는 뭐라 그래요? 세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고, 하위가 미충족이 돼도 상위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 그래서 성장의 욕구가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도 성장의 욕구는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관계의 욕구가 충족과 관계없이 상위 욕구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라고는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이론 자체가 뭐냐면 허츠베르크의 두 요인 이론이에요. 이건 이제 동기위생 이론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욕구가 있는데 서로 또 관련도 없는 욕구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좀 미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족 요인이 있고 불만족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만족 요인은 뭐고 불만족 요인은 뭐냐. 그러니까 불만족 요인을 보게 되면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생 요인은 없으면 불만족이에요. 있게 되면 이제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임금, 어떤 작업 조건, 지위, 경영 반침, 어떤 대인관계, 직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이다. 불만족 요인이라고 일명 불리웁니다. 그럼으로써는 이제 성취감, 인정, 어떤 책임감, 성장, 발전, 이렇게 온 것은 이제 만족 요인이에요.
만족 요인이면서 이걸 동기 요인이라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기 요인은 있으면 만족을 하게 돼요. 없다 그래서 불만족은 아니다. 위생 요인은 없으면 불만족이 생겨요. 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서로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허츠베르크의 요인의 그 두 요인의 이름. 그래서 직무 분만족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건 아니고, 직무 만족이 그 요인이 개선, 그 동기 요인이 개선된다 그래서 직무 불만족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보게 되면 요거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이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위생 요인, 그러니까 불만족 요인이 먼저 충족이 돼야 돼요. 불만족 요인이 충족이 돼야 동기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불만족 요인이 충족이 안 되면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 요인부터 충족을 해줘라. 그러니까 관광 서비스 훌륭한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충족이 됐다 그래서 만족하진 않는다.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뭐죠? 잠자리, 호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 요인부터, 그러니까 불만족, 없으면 안 되는 불만족 요인을 먼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 요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부터 없으면 안 되니까 꼭 불만족 요인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으로선 만족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허츠베르크의 두 요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그 허츠베르크, 그러니까 독일어는 이제 허츠버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허츠버그죠. 이 허츠버그가 이거의 그 두 요인 이론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매슬로우는 내적 욕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내적 욕구. 그러나 허츠버그는 뭐다? 직무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이라든가 어떤 직무의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무시되었던 직무의 내용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무의 내용을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 관리에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허츠버그의 베르크나 허츠버그의 그 두 요인 이론은 이렇게 조직 관리에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다 정도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직무 내용에 처음으로 저기를 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더퍼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3단계로 나눴다. ERG 이론의 그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에요. 이 학자는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세 가지 욕구가 인간의 행동의 거의 80% 이상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욕구는 딱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성취 욕구. 성취 욕구, 어떤 책임감을 수용하고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성취 욕구. 두 번째는 이제 권력의 욕구다. 그러니까 타인을 지배하고 리드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경쟁적인 거고 신분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친교 욕구, 타인과의 관계죠. 이런 것이 갖고, 이건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집단적인 과업에 상당히 유리한 거다. 어찌됐건 이렇게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가 인간의 행동에 어떤 그러한 것들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욕구가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이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취동기 이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동기의 종류를 살짝 설명을 하면서 성취동기는 훈련을 통해서 목표를 갖다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취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난이도가 필요하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목표 이론이라는 거를 루크의 목표 이론이라는 걸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요거가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하고 유사한 그 이론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같이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성취동기 이론의 가장 특징은 훈련을 통해 성취동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난이도는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난이도가 없으면, 너무 난이도가 수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별 재미없어 하겠죠? 그것은 뭐예요? 만족감,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못 느낄 수 있잖아. 이거 뭐 대학생한테 초등학생 문제를 내면 아예 안 풀죠.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풀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 잠깐 그 언급이 그냥 이미지만 언급이 된 건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 이론인데 X 이론은 뭐냐면 하급 욕구에 착안한 거로서 금전적 그러니까 즉 외재적인 보상에 좀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것이 X 이론이고요. Y 이론은 이제 고급 욕구인데 이거는 뭐다? 자아실현 욕구, 어떤 창의력, 어떤 자율적인 규제 이런 것이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 이것의 그 맥그리거의 XY 이론 중에 X 이론은 적용이 되는 게 어디냐면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독재 국가들. 내 적용이 좀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어떤 아니면 혹은 제재를 가하는 거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Y이론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전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현대인한테는 좀 맞지 않는 이론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크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미지만 해서 살짝 나왔던 건데 이 정도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내용 이론이에요. 동기 이론 중에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었었는데 이 내용 이론을 우리가 나왔다니 내용 이론은 뭐다?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내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들이 보게 되면 메슬로우라든가 알더퍼라든가 허츠버그라든가 맥클랜드라든가 맥그레거라든가 다 표현은 좀씩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 중복되는 게 있다 보시면 되죠. 알더퍼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3개의 범주로 나누게 되고 허츠버그는 여기서 나눈 것도 성장이나 관장,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맥클랜드는 성취, 권력, 친교, 맥그리거는 XY 이론. 그래서 하급 욕구와 고급 욕구를 이렇게 나눠놨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딴 건 없어요. 내용 이론은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거고 과정 이론은 뭐다? 인간의 행동이 동기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유지되고 중단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과정 이론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용 이론을 보셨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V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 요 목표 설정 이론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맥클렐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하고 다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브롬의 그 보게 되면 첫째가 이제 과정 이론 중에 브롬의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브롬의 기대 이론은 뭐냐면 동기의 정도, 동기가 강하냐, 동기를 유발을 하는데 동기가 아주 강하냐, 동기가 약하냐, 동기가 중간이냐. 이거는 뭐냐면 기대와 수단과 어떤 유의성, 이렇게 기대와 수단성, 유의성의 어떤 함수 관계가 있어서 결정이 난다는 건데 기대는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결과의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그 가능성을 본인이 알겠죠?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성과가 이뤘어요.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목표를 달성을 하면 어때요? 그럼 목표 달성했으니까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요? 보상에 대한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지? 라는 어떤 개인의 믿음 뭐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 수단성이라는 것. 즉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 밑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결과에 대한 가능성, 그 나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달성이 됐어요. 그런 금액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 다음으로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주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산의 수단성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보상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급여를 인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되겠죠. 그런 그 보상이 나한테 가치가 과연 있는가? 내가 그만큼 매력을 느끼는가? 요건 이제 유의성이라는 거 보는 거. 그걸 유의성이라고 보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 보상은 그 수단성, 그러니까 그 보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정도예요. 믿음의 정도. 그 다음에 기대는 뭐다?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달성할 수 있는지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그걸 가능성을 내가 인식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기대 플러스 성과물이 목표를 달성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정도. 그리고 그 보상이 나한테 매력적이다, 아니다고 하는 유의성.
이 세 가지가 합쳐야지 동기의 정도가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브롬의 기대 이론이라는 거죠. 즉 뭐냐, 이렇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동기가 활성화되니까 그게 뭐예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브롬의 기대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 그 활성화가 유용하게 동기 그 조직 구성원들한테 동기부여가 활성화 상당히 유용되는 이 브롬의 기대 이론은 동기가 부여되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학습에 우리가 배울 때 그 강화라고 있었죠. 강화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적 강화 같은 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광이나 그 조사를 해보면 관광이나 그 환대 기업들은 그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상을 주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높은 보상이 하나 강하고, 이것이 이제 바로 그 기대치에 되고, 그 기대치의 가장 그 결과치에 대한 그 가치, 유의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겠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아시아 근로자들은 어떤가 했더니, 아시아 근로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게 뭐였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 어떤 셀러리 그 돈보다도 권한을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 활성화에 그 보상을 이렇게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동기부여를 갖다 활성화시킨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 관광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관광의 행동이 마찬가지인 거죠. 관광에 내가 현지 목적지에 가서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객들이 현지 방문지 목적지에 가셔가지고 여행 활동을 해서 여행 활동이 가져올 어떤 성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 수준, 이런 것이 합쳐져서 뭐죠? 내가 여행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행 활동이 될지 안 될지 동기를 갖다 부여하는 것이 이런 거다. 그다음 내가 목적지 그 관광지 가서 목적지 거기 도착해서 여행을 갔는데 나온 결과와 어떤 성과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따른 그 가치관, 어떤 그 뭐죠?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죠. 어떤 그 성과의 매력성, 나한테 얼마나 매력이 되는지, 내 기대치에 다다른 건지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브롬의 기대 이론이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과정 이론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공정한가 아닌가. 키워드는 여기서는 공정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처우, 보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월급이 됐던, 어떤 승진이 됐던, 직급이 됐던, 거기에 형평성이 있다 없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불공정할 수도 있잖아요.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이것 보너스도 안 준다? 그러면은 공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또 월급이 보너스를 타게 되면 왠지 미안하고 부담감되고 약간의 그 죄책감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거든. 이렇게 불공정 관계가 되면 마찬가지로 공정 관계가 된다라는 건데, 먼저 보는 얘들처럼 보상이 좀 적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거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걸 투입을 했는데, 내가 투입한 거는 시간, 어떤 노력 많겠죠. 이런 것도 투입이 됐겠고, 그동안에 나의 어떤 공부했던 것들, 나의 실력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건강이 됐든 내가 젊은 나이가 됐든 이렇게 투입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적다 보면은 상당히 예민을 하게 되고 불만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투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산출이 많이 나오게 해서 공정한 어떤 형평성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로서는 이제 과대 보상. 나는 10밖에 일을 안 했는데 20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이제 부담감을 갖고 약간의 죄책감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그런 투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취하거나, 그렇죠? 더 많은 노력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산출을 좀 더 적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관광 활동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라면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관광 서비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관광 서비스 상품인 관광의 그 상품을 갖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산품명 이거를 바꿔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상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되게 많죠. 어찌됐건 관광서비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실패 회복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 회복 노력이 상당히 공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건 거꾸로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관광상품에 대한 그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도 관광상품은 무형성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실패했을 때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를 내가 했으면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는 더 강화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나 보상하는 과정이 또 거꾸로 제대로 공정하게 보상이 됐지만 보상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게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럼 오히려 더 이것도 악화되는 거다. 그래서 보상을 할 거라면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게 제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것이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서비스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30년이 다 돼가면서 없지는 않죠. 상당히 큰 것도 있어요.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해드린 거. 그렇지만 그 고객이 10년 동안 오히려 거꾸로 그 후에 전 나름대로 상당히 공정하게 보상을 해서 있는지 그 고객이 받아들이긴 충분히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지만 오히려 저의 더 단골 고객이 돼주셨던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그 실패 회복 노력을 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담스 공정성 이론은 이제 그렇게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 아담스 공정성 이론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객관적인 측정이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과소 보상이든 과대 보상이든 정말 이게 과대 보상인지 과소 보상인지 측정이 어려운 거니까 즉 산출과 투입이 어떤 객관적으로 이 정도 투입이 됐는데 10 정도 투입이 됐는데 100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것이 요거의 한계점이 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담스 공정성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이제 과정 이론에서 아까 내용 이론에서 맥클렐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하고 이제 동일한 건데 요거는 이제 과정 이론에서의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가장 강력하게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게 뭐다? 목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 내용 이론하고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내용 이론은 뭐래요? 원인을 갖다가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내용 이론이잖아요. 근데 과정 이론은 뭐죠? 그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또는 중단되고 하는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이 이 이론을 보게 되면 그 욕구 충족엔 관계없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사실을 갖다 찾아낸 거예요. 욕구 충족관 설정된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목표는 있어야 되고 이 목표는 대신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또한 난이도가 높아야 되는데 목표가 구체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에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일 최선을 다해라. 친구가 됐던 동생이 됐던 후배가 됐던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거든. 추상적인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또한 보다 평가가 용이하다. 야, 다음에 목표는 올해는 그 100원 벌었는데 다음에는 120원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은. 그리고 또한 난이도도 목표가 달성. 요번에 100원 벌었는데 다음에 10,000원 벌어. 이렇게 되면은 포기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높은 난이도는. 그렇지만 요번에 100원 벌었으니 다음에 100원 벌어도 돼. 그럼 지금 하는 것만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목표는 벌써 달성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그래서 약간의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거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이론의 그 루크 목표 설정 이론을 응용한 그 경영 원리가 있는데 이제 MBO라 그래서 이건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예요.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경영 이론이다. 그래서 목표를 관리하는 이론이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영업부 직원이 많이 정리해주죠. 어떤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거 달성률을 매일 표시하고 특히 어떤 보험 어떤 이런 쪽으로 그날의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갖다 이용한 MBO다 보면 되는 거죠. 단 이때
목표 설정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리더와 부하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해라. 그래야지만 주체의식을 가지고 완전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기가 활성화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동기 이론 중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죠? 내용 이론과 관계 이론을 좀 과정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도 펼쳐봐야 된다. 사실 동기 유발을 갖다가 시킨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동기 유발이라는 건 정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 유발을 하려면 동기의 우리가 첫 시간에 그랬죠. 동기의 원천이 뭐라 그랬어? 동기의 원천이 바로 욕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욕구를 갖다 자극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 그러면 욕구를 자극하는 거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첫째가 잠재된 욕구를 환기시키는 거야. 즉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된 욕구를 환기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충족된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충족하지 못한 거야 아직.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갔다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그래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자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족되진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인센티브 여행 같은 거. 인센티브 여행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뭐 해외여행을 보내서 보상을 주는 포상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센티브 여행인데 이거 조직원의 동기 유발이 상대 86% 효과적이다라고 본 게 이제 86%나 달성돼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여행을 갔다 와서는 72.4%가 충성도, 조직이나 단체 충성도가 올라섰다라는 거죠. 이런 자료들은 이제 미국의 인센티브 마케팅 협회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여행 같은 이런 미충족된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렇게 미충족된 자극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동기는 또한 이런 동기를 이용한 것들 중에 방금 얘기했듯이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면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첫째 또 시장을 갖다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동기 유형을 갖다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 동기 유형에 맞게 시장을 갖다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성취, 어떤 기능성 동기 유형도 있었고, 그렇죠. 심미성 동기 유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게 정서적인 걸 갖다 추구하는 유형이라면 정서적인 걸 자극을 주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맞는 적절한 욕구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는 뭐예요? 동기와 맞게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 즉 그거는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 그렇지만 동기가 유형이 있으니까 그 동기 유형에 맞는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욕구 자극이 필요하면 될 거죠. 유형에 맞게. 그게 이제 시장 세분화 전략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기는 뭐라 그랬어요? 동기 중에 이 동기 특징 중에는 복수의 동기가 활성화된다. 그렇죠? 우리 첫째 시간에 했잖아요. 복수의 동기가 이제 복수로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야. 그럼 뭐가 발생한다? 동기 갈등이 발생하죠. 응?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기가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도 우리가 펼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잠재된 욕구를 환기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했던 욕구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여행, 사실 여행하면 우주여행 생각을 못했었거든. 그냥 잠재된 아주 깊숙이 가슴속 깊숙이 머릿속 깊숙이 있었던 잠재된 욕구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야. 우주여행 하고 싶어. 다들 누구나 우주여행 하고 싶겠죠. 근데 비용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월드부 엔터릭이라는 거 버지 켈러닉에서 재미있는 것들 좀 연구하는 게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이런 우주여행 약 비용이 1인당 3천만 원 정도 가량. 그럼 아마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도전하지 그 여행은 다 가지 않을까. 아마 대박날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3천만 원대라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라면 지구 밖에서 지구를 쳐다본다. 이거는 완전히 잠재된 욕구가 환기가 되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으로서 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런던에서 파리 시드니까지 2시간 반 만에 이거 우주선 타고 가는 거예요. 우주선 같이 이런 걸 타고 가는 2시간 반 만에 시드니까지 간다. 이게 원래 15시간, 16시간 걸려야 되는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날아간다고 보십시오. 다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온다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갔다가 우주 호텔 상상을 해봤을 겁니까? 우주 호텔 하룻밤에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한 3박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는 별을 완전히 그 은하수 세계에서 어느 우주 호텔 같은 거. 관심 많을 겁니다. 이 우주 호텔 지금 그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저건 아니어도 상용은 아니어도 휴식 공간, 운동 공간, 개인 공간, 저장 창고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이스 호텔. 얼음으로 지어진 호텔들이죠. 지금 이거는 지금 하고 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혼식도 열리고 이렇게 성당도 있어요. 그래도 결혼식도 열리고 그다음에 그 방도 있죠. 저도 아직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노력할 텐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해저 호텔, 수중 호텔들이죠. 완전 거의 수족관이죠. 수족관. 누가 누구를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사람을 쳐다보는지 사람이 물고기를 쳐다보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수중 호텔들이 그리고 또한 그 욕구 중에 환기시키면 우리가 이제 왜 먹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와 맛있겠다 셰프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그렇겠죠. 거꾸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잘 아주 히트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포크 프로그램이죠. 셰프를 부르죠. 아예 셰프를 불러서 이벤트를 벌리는 거죠. 셰프를 부르고 거기 참가자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셰프가 하는 요리와 더불어서 각자들 대화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 서퍼글럽이죠. 이게 이제 F&B에서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떤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서 그런 데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긴장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소리까지 있던데 어찌됐든 이렇게 셰프를 직접 불러가지고 셰프가 하는 요리를 같이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이벤트성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영향력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잠재된 욕구를 환기시키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런 미충족된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미충족된 인센티브 여행들 우리가 이제 이거 미충족된 거는 이제 아까 잠재된 욕구를 갖다 환기시키는 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미충족된 거는 내가 그 욕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상 어떤 경제적인 상 이런 것 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경제적인 이유가 일단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맞춰주는. 여기서 경제적인 것은 시간적인 것은 전부 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게 뭐다? 인센티브 여행인 거죠. 회사에서 비용 다 대주죠. 그럼 경제적인 거 해결됐죠. 그 다음 회사에서 휴가 딱 정해진 거죠.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센티브 여행은 조직원 동기 유발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도도 갔다 오고 나면 충성도가 72%에 다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와 이제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는 이제 그 동기 유형에 따라서 어떤 독일 관광객을 연구해 보니 신기성을 추구하는 자, 도시 생활을 추구하는 자, 해변 리조트를 추구하는 자, 스포츠 활동을 추구하는 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런 유형으로 나눠진다. 관광 동기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축제 이런 거, 경주 축제 같은 거. 요런 걸 갖다가 나눠서 오신 사람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문화탐구 쪽이냐, 가족화합이냐, 어떤 신기성, 탈출, 축제의 매력, 어떤 사회성, 어떤 관계죠. 요런 게 지금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시장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 시장에 따른 관광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관광 행동을 예측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즉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갖다가 어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동기를 이용한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갈등, 동계 갈등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인데 동계 갈등은 뭐예요? 갈등을 해소시키는 전략을 펼치면 되죠. 동계 갈등이 발생되는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동기의 갈등이 나오는 이유는 복수의 동기가 활성화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인 자원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원이 무한하다라면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동기 갈등이 안 나겠죠. 응? 뭐 복수의 갈등이 이런. 그렇지만 나한테 인적 물적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첫째, 내가 나 혼자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고 또한 물적 어떤 돈 또한 어떤 시간 이런 게 다
내 마음대로 다 무한정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 갈등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째 유형이 뭐죠? 접근이죠. 둘 다 좋아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다 좋다. 지금 여기 제가 이미지를 쫙 올려놨는데 어떻습니까? 선택하고 싶죠? 누구 선택하실래? 다 좋지 않아요? 응? 가능하면 셋 다 가셨으면 좋겠죠. 그럼 그게 안 되죠. 이래서 이 접근 갈등에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접근 갈등이 필요한 게 해결 방법은 추가 정보 탐색을 해야 된다. 추가 정보 탐색을 해가지고 첫째 뭐냐? 추가 정보에서 재평가를 한다. A안, B안, C안을 재평가를 한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가지고 아니면 추가 정보를 했는데 A안, B안, C안을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재평가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거를 충족해 주는 자 나는 수영도 하고 싶고 눈썰매도 타고 싶고 물놀이도 하고 싶었고 막 이래요. 어디를 선택할 때 갈등할 게 아니라 이 리조트는 다 있네. 그럼 거기 가야죠. 한겨울인데 수영하고 싶으면 온천 가야 된다. 그 온천에는 눈썰매장이 없잖아. 근데 이 리조트는 눈썰매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수영장처럼 만들었어. 모든 게 해결이 되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접근 갈등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접근 회피 전략이죠. 이건 무언가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둘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접근 회피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가격은 싸서 좋지만 품질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혹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 회피 갈등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접근 회피에 따라서 또 우리 해소 전략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콜라죠. 제로 다이어트 콜라가 이제 대표적이었던 거죠. 콜라의 칼로리를 없앴기 때문에 어때? 제로 다이어트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콜라 탄산의 그 맛을 즐기고 싶은데 못 즐겼지만 이거 제로 다이어트는 그걸 해결해 주는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갈등 해소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명품인데 가격이 비싸다. 그럼 이거 해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신용 판매 제도도 있지만 좀 우선적으로 메스티지라는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메스티지가 뭐예요? 메스라는 대중 플러스 프레스티지라는 명품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고품격이지만 뭐다? 가격은 대중적으로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양고기. 그 F&B에서는 이제 포레민 같은 양고기죠. 원래 양고기는 되게 비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손을 안 댔었던 거지만은 이걸 좀 대중화시키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게 해줬던 게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메시지 같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방금 제가 이미지 올린 것처럼 현대카드의 무이자 36개월 혜택. 자, 명품 품질 우수 아주 좋아.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때 해소시켜 준 게 신용 판매 제도. 그것도 더군다나 무이자 36개월. 와, 36개월 할부. 그것도 무이자로. 그럼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럼 회피가 해결이 돼 버린 거야. 접근 회피 갈등을 갖다 해소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이렇게 신용 판매 제도 같은 거 이런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게 됐죠. 그다음 이제 회피 갈등 전략이죠. 이건 다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때 가장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보상 판매죠. 새 의자 줄게 헌의자다오. 응? 헌의자를 보상 판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소나이트 이 보상 판매 50%. 응? 기존 물건 갖고 오면 기존에 쓰시던 거 갖고 오면 이 상품을 50%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보상과 디스카운트를 같이 집어넣어서 뭐예요? 회피 전략 갖다가 갈등을 회수시키는 거죠. 이런 전략들이 바로 그 새 거 줄 테니 헌 거 갖고 오십시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또한 할인 이벤트, 특히 카드를 이용한 할인 이벤트를 갖다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는 것들이 보다 회피 갈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동계 갈등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접근 회피 갈등 갖다 이런 식으로 갈등 해소를 한다. 그래서 회피는 키워드가 보상 판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출석까지. 첫째, 동계 개념. 다 아시죠? 동계 갈등. 조금 전까지도 저희 얘기했던 거 가래 그냥. 그다음에 갈등을 해소 전략을 사용했던 사례를 갖다가
갖다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갈등 해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각각의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들 작성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